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에 따른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죠. 여기에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사태도 심상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이나런, 즉 중국 회피 현상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지금도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데 더 힘든 시간이 다가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한국 경제가 과연 이 큰 고비들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 KB금융지주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국 경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나왔습니다. 속보치인데 0.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뭐 2분기 0.7%보다는 좀 떨어진 지표긴 하지만 그래도 로이터가 전망했던 0.1%보다는 좀 높게 나왔는데 양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0.3입니다, 이번에. 예, 뭐 걱정보다는 좀 좋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일단 그 부분별로 들어가면 뭐 소비나 뭐 투자나 그런 부분 다 들어가 보면은 마이너스 나온 수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몇 개는 마이너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마이너스가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생각보다 잘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성장률이 낮았느냐? 그 수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수입이 5% 올라갔고, 그런데 우리가 또 수입은 GDP에서는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물량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물량 비슷하게 수치를 보려고 하는데 수입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뭐 원유가 비싸졌기 때문에 금액은 올라갔다는 말이 되는데 물량까지 올라갔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좀 그 우리가 왜 이렇게 수입이 많이 올랐는지가 조금 좀 의심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생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소기수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3분기 0.3%입니다. 예, 뭐 0.1%나 0.3%나 어떤 사람이 보면 뭐 50, 100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해서 그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애틀란타 연준에서 그때 모델을 돌려가지고 뭐 좀 이따 이제 발표 나올 것 같은데 3분기 성장률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예측보다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한 2.9%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그런데 뭐 하루 이게 뭐 그 공산당 전당대회 때문에 하루 연기되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뚜껑을 열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한 3.3, 3.4 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좋게 나와서 뭐 3.9%다. 어쨌든 발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3분기에 세계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두 축인 미국이나 중국에서 예상보다는 좀 선방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흐름에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있는 게 아니냐. 아까 양 교수께서 잘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소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줄지는 않았고 로이터는 그걸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을 해서 투자 부분이 상당히 늘었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늘어났고. 예, 그래서 이게 3분기에서 미국, 중국하고 이 맥락을 보자면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그 상승이라고까지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선방한 반등의 기운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도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을 했는데 3분기, 특히 한은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에서 한 0.1에서 0.2% 정도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봤더니 0.3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했던 혹은 전망했던 그러니까 2.6이라는 연간 성장률은 우리가 좀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무리 없을까요?
네, 뭐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를 이제 토탈해서 우리가 전년비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네네. 3%가 나오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너무 큰 크래시만 안 나오면은 일단은 2.6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해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4분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교역 조건, 그러니까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환경보다도 이제 수입하는 환경이 더 이제 수출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사실 3분기에 전체 이제 3.1% 성장을 할 때 내수 성장이 3.8을 했는데 그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 0.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수에서는 그래도 소비가 이제 서비스 중심 그리고 자동차 중심으로 소비가 좀 살아났는데, 이게 이제 순수출 쪽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고, 이 마이너스가 나온 게 2020년에 그 코로나 한참 이제 생겼을 때 그렇죠. 2분기하고 네네. 작년 4, 4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특수한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네네네. 이게 만약에 이제 4분기까지 계속 이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2.6은 유지는 하겠으나 그 정도는 이제 나올 수 있겠으나 이제 수치 자체가 이제 약간 간당간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좀 조성이 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만약에 그렇다면 안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항상 경제 어려워질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많은 학자분들께서 네네. 거론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금융 사이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결국엔 내수 시장의 파이가 작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소득이 엄청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올라서 주면서 소비를 크게 이제 키울 수 있다면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 여파, 미국 여파, 뭐 유럽 여파 다 그걸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리스키해 보이는 거는 수치는 그래도 목표만큼은 달성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중국 수출이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중국이 오히려 앞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공고하게 이제 어떤 정치나 어떤 그 지위라든지 사상을 더 이제 확립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동안 교역이 굉장히 원활했던 측면들이 네네. 악화되는 게 이제부터 시작됐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사실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제 좀 폭넓게 생각해 보면은 올해는 잘 넘길 것 같은데 네. 내년 1Q랑 2Q가 조금 또 어려워지지 내년 1, 않을까. 2분기 상반기가 좀 그렇죠, 걱정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양 교수님은 어떠세요? 올해 연간은 일단 잘 막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저 그 2.6은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저기 그 하반 지금 그 우리가 저 3분기는 예상보다 좀 더 잘 나왔지만은 네. 그렇지만 4분기에는 요거 그 계속 좀 환경이 너무 빨리 좀 나쁘게 다가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내년은 확실히 더 어려울 것 같고 보이는데, 좀 그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많이 타격받은 이유가 이번에 중국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네네. 그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 회사 봉쇄되고. 공장들도 이제 네. 셧다운됐고,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좀 이제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제로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정책이, 얼마큼 예. 강하게 계속 나올 거냐, 여기에 따라서 또 내년 수출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저 대중 수출이 떨어지긴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빨리 떨어질지 그건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경제 구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대비를 빨리 시작해야 될 시기지만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오히려 저 수출에 더 영향 줄 것은 뭐 제로 코로나 그 정책 같은 게 더 영향을 줄 것 같네요. 내년이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거라 보세요. 그러면? 내년이 일단 IMF에서는 내년에 그 무역량이 떨어질 거다 지금 네네. 예상이 됐고요. 그 월드뱅크 같은 데도 그걸 마찬가지로 보는 것 같고, 네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소비가 좀 뒷받쳐 줘야 되는데, 지금 소비도 지금 소비자 그 설문조사 같은 걸 본다면은 그렇게 네네. 좋아지진 않을 심리 것 자체도, 같습니다. 예, 네. 심리도 나빠지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아주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그리고 소득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 수출 일단은 다 내려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어떠세요? 사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든 선방을 한다, 막아낸다고 쳐도 내년을 걱정하는 시선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부분들 다 중요한 부분인데 네. 뭐 제가 하나만 첨언을 하면은 예. 이건 우발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내수에서 그 부동산 경기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무지하게 크죠. 근데 이제 우리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부동산 PF 이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 제가 뭐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네네네. 만약에 이게 불길한 일이 벌어지면은 불길하다는 건 어떤 시나리오까지 보고 계신가요? 그건 모르지만은 네. 부동산 피해에서 문제가 벌어져서 건설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도산을 한다든지. 그렇죠. 건설 경기가 내려앉기 시작하면은 내수 부분에 좀 타격이 있겠죠. 이게 좀 하나 내년에 상반기에 걱정해야 될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쪽 리스크를 좀 더 보고 계시다. 예, 저는 그걸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최근에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에 이제 걸려 있는 뭐 건설업들도 최근에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10월에 있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2021년 2월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숫자까지도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이제 기업 경영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100을 넘지 않으면 업황이 나쁘다고 본 기업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지수가 76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여러 가지 뭐 대내외적 여건 자체가 좋지 않고 이게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썩 좋게 보기 어렵다라는 지금 지표들을 계속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체 기업들이 그 원자재 수입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 순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플레라는 압박감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이고 네. 그거를 이제 규모별로 조금 더 나눠서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재작년도에 그 현금 흐름을 상당히 좋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유형 자산이라든지 고정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현금 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만들어 놨는데 네네. 그렇지 못한 이제 중소기업 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 코로나 시기 때 상당히 이제 저금리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어떤 통로나 그 체계 자체가 굉장히 용이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 지금처럼 갑자기 이제 약간은 경색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네.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또 중국하고의 교역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야 되는 기업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네네. 수입 물가가 그 전 세계적인 인플레와는 별도로 또 더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인플레가 있는데 네.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또 그걸 더 키우는 문제가 있다는 예, 거네요. 그렇죠. 물가 상승을 부르는. 뭐 관계 문제일지 아니면은 그 나라 내부에서도 네, 이제 경제 공급망 상황들도 차질이 있고. 있으니까 그런 예. 걸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구매자 관리 지수 조사하듯이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불어서 총체적으로 보면 이틀 전인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자체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네네. 그 미국 경기에 대한 침체 확률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100% 수준까지 내년도에 침체를 갈 것이다라고 침체는 당연히 오는 것으로 지금 네. 사실화되고 있군요. 그렇게 기정사실화. 제기가 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관계에서의 이제 교역도 약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미국이 이제 침체 국면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확실해지면 우리가 우회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경로들도 결국에는 많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기업들의 심리는 당연히 미래를 바라봤을 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뭐 이런 판단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최대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좀 다 안 좋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그런 국면으로 내년에는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는 사실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어떤 부분을 더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지점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은 수요의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그래도 탄탄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 다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수요 자체가 떨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약점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문제가 될 거고 그 중견기업이나 뭐 저 대기업이 버틸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자금 문제 얘기가 좀 몇 번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그 자금도 그 지금 이제 그러려면 이런 기업들이 오랫동안 버틸려면은 그래도 또 돈을 빌려야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서부터 그냥 계속 그냥 뭐 돈을 빌려와가지고서 유치시키고 뭐 그렇고 그 이전서부터도 우리가 부채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전서부터 그 우리가 팬데믹 들어가기 전서부터도 가계 부채 높았고 또 기업 부채도 높았고요. 기업 부채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렇게 가계 부채보다는 빚을 좀 못 받았는데 지금 요게 또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은 요것을 계속 이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길이 좀 막히지 않았나.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또 리파이낸싱을 한다고 해도 기업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10년, 20년은 늦춰진 과제긴 하지만은 특히 중소기업 같은 데 있어서는 구조조정 같은 것을 우리가 시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서 좀 선별해 가지고선 좀 살 수 있는 기업들하고 살 수 없는 기업들을 분간해 가지고선 지원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같이 죽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있네요. 홍 소장님, 사실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요즘에처럼 뭐 강달러, 킹달러 현상이 나타나면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국면이 있으면 저는 수출에 되게 유리하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수출하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해외 시장에서는 우리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나타나는 상황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그 산업연구원에서 그 관계된 보고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길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환율이 오르면 그나마 수출이라도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는 건데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천저하게 떨어졌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은 이런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그래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우리가 경공업해서 뭐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이럴 때는 가격만 좀 떨어져도 싸구려 그러면서 잘 팔릴 때가 있잖아요. 가격 탄력성이 높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주요한 물건들은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물건들이거든요. 그렇네요. 이거는 품질이 중요하지 무슨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내 무역이 상당히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하고 상관이 없죠. 기업 내 무역은. 그리고 이제 공장을 갖다가 현지에 세운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까 그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중간재를 수입해다가 그거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경우에는 중간재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환율이 그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이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고 이 부분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저는 아까 그 기업 어떤 그 체감 경기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지금 재고율이거든요. 재고율이요. 출하량에 대한 그 재고량의 비율이 지금 120%가 넘은 지가 지금 석 달이 지났다 이런 뉴스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98년 IMF 이후에 그 25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안 팔려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예측한 만큼 안 팔리는 거죠. 아, 그렇죠. 예측치를 해서 만들었을 텐데. 예측한 팔리지 만큼 안 않았으니까 팔립니다. 쌓아놓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몰려 있는 데가 석유화학이라든가 반도체 같은 우리 수출 아주 주력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겹치면은 우리가 환율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꼭 수출이 안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이랑 겹쳐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저희가 앞서 환율이 얼마나 1%포인트 변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유신익 박사님, 저거 지금 산업 구조가 변해서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파란색이 이제 2010년 이전이고 붉은색 막대가 2010년 이후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좀 잘하는 것들, 뭐 자동차,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수출 증가 효과가 다 뚝뚝뚝뚝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환율이 뭐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수출이 는다 이런 거는 이제 공식 깨졌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부분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 산업이 사실은 브랜드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고 그렇죠. 예. 나머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쪽은 당연히 기술력이고 그 기술력은 이제 진화하는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효율성을 맞춰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술 진보는 거의 지금 이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쪽은 사실 6개월에 한 번씩 진보가 계속 일어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대체, 그다음에 효율성 있는 연구에 대한 방향성이 계속 진보가 일어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2010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네. 2012, 13년도부터 그런 양상이 좀 가속화됐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과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뭐 이런 쪽이 네. 산업이 이제 많이 커졌고 동시에 이제 전 세계 그 지식 그리고 특허 관련된 연구 기관에서 자료를 보면 2010년대 초반 이후부터 중화권 경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홍콩, 대만 이쪽에서 그 특허 등록 건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싱가포르, 대만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201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이제 기술로 다 승부를 해가지고 교역을 뚫어나가고 그다음에 내수 시장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이미 아시아권에서도 상당히 강화가 됐고 상대적으로 뭐 일본이 여전히 이제 기업 경쟁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파나소닉이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네네. 그런 경쟁 구도에서 좀 뭐 그 어떤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그 근로자들의 이제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거점 공장을 빠르게 이제 확보를 못했다라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뒤처진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환이 상품이나 어떤 기술 진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다면 환 효과가 있지만 네네. 오히려 환에 올라가는 그런 그 수혜적인 효과보다도 기술 진보의 부분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더 주안점을 둬서 맞춰야지 수출이 잘 되는 국면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산업,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에 많이 의존을 하는 나라잖아요. 반도체, 뭐 배터리 이게 다 우리의 지금 현재 주력 산업이니까 그 얘기는 결국 환보다는 역시 기술 개발에 승부를 좀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야겠네요. 그렇죠. 기술 개발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선점하고자 하는 뚫고자 하는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분야가 결국에 시스템 반도체 포함해서 파운드리 산업 계속 커지려면 사실 전 세계 이제 그 글로벌 빅펌들이 계속 그 데이터 센터를 계속 구축해 나가는 흐름들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수요가 아직까지는 이제 최근 뭐 2, 3년 전까지는 좋았다가 그게 이제 또 위축세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뚫을 시장 파이가 이제 좀 약간은 위축이 위축되는 되어 있는 거죠. 상태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을 이제 동시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을 발전하는 거지만은 수출 지금 물량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세계 수요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환율 영향을 제일 덜 받은 산업을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그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그 지난 한 5년 정도 돌이켜 보신다면은 우리나라하고 반도체 경쟁을 하는 나라가 뭐 대만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쪽 다 하도 수요가 많아가지고선 뭐 가격이 높아져도 이 두 나라밖에는 살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수출이 는 거고 EV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들 별로 만드는 나라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역시 그 가격이 비싸져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우리나라 수요가 어떤 면에서는 환율보다는 세계 수요에 훨씬 더 많이 달려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내년 조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내년에 그 세계 무역량이 줄어들 거다 예상된다. 수요량이 위축될 거라고 예상된다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뭐 어떻게 노력을 하던 수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수요를 우리가 뭐 거죠. 하기가 예. 힘든 부분이고 그게 이제 경기와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물가도 높고 환율도 높고 또 금리도 높고 이런 상황들이 뭐 삼고라고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불난데 기름을 또 부은 게 최근에 그 채권 문제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시작된 자금 경색 사태가 기업들의 불안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기업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죠. 뭐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채권, 뭐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다 오고 이걸 갖고 이제 또 투자하고 뭐 이렇게 계속 선순환적으로 돌았는데 최근엔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 신뢰가 굉장히 무너지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하기도 쉽지 않고 또 투자자들도 선뜻 나서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혹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건설업에
어떤 도산, 예. 뭐 줄도산 혹은 흑자도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예.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심하게 걱정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보통 이걸 갖다 이제 크레딧 크런치라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다라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돈이 말라버린 현상. 근데 이걸 이제 속어로 우리가 돈맥경화다 그래가지고 이게 동맥경화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심근경색이 더 맞는 비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일단 뭐 우리가 양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회사채 그러니까 3년짜리 회사채가 내년 상반기까지 돌아오는 만기가 68조다. 네. 그다음에 올해 6월에 파악된 우리나라 CP 1년 만기의 네. 기업원들이 네, 기업원. 532조다.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랄까? 그러니까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항상 흘러다니는 혈액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 자체만 가지고서 이걸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네. 문제는 심장이 안 움직이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심장이 안 움직이는 상황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 근육에 들어가는 혈액이 막혔을 적에 아주 적은 양이지만은 심장 근육이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전체 흘러가는 양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신용경색 현상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흘러가는 혈액 양이 큽니다만은 지금 요번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나타난 거는 신용 경색이 벌어지게 되면은 멀쩡하다 싶은 기업들도 또 멀쩡하다 싶은 신용들도 다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멈춰서는.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PF라고 하는 거는 담보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랑 다르고 뭐 없으니까. 예, 이건 네.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거의 네. 전적으로 수익성에 달려 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하죠, 금리 올라가죠, 그다음에 분양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불투명하죠, 미분양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금융권의 전체에 걸려 있는 PF 규모가 한 112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PF의 속성상 이게 심금 경색이 벌어지면은 제일 먼저 이제 위험해 보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그래 이제 PF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밑에 지금 요번에 레고랜드 사태는 애매하게 걸쳐갖고 두 가지 모습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회사채 시장 전체에 대한 문제도 하나 제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 PF 문제도 같이 맞아요. 하고 있고 네.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조차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번에 사실 측면입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섰는데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방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국채랑 똑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흐트러진다라고 한다면은 못 믿을 게 믿겠다라는 뭐냐? 거잖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태가 사실 지금 제일 큰 뇌관에 해당하는 건데 한전채 같은 거죠. 한국전력채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신용을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트리플 믿을 A거든요. 만하다는 인식이 있는. 트리플 A인데 여기서 지금 5%로 이걸 발행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5.9%까지 올려가지고 지난 금리를 20일에 했어요. 그럼 트리플 A짜리 채권이 6% 가까운 금리를 받는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채들은 어쩌라는 뭐 거냐? 더블 A 마이너스나 이런 것들은 더 높은 금리를 줘야 그렇죠. 되는 거죠,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거는 회사채 중에 가장 우량한 채권에 해당할 건데 한화솔루션이 네네. 이번에 채권을 갖다가 수요채, 3년짜리 예. 발행을 했는데 6.168을 내걸었는데도 주문 자체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심근경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용경색이라고 하는 게 가장 신용의 근간이 되는 국가 부문, 정부채라든가 이 부분부터 조금씩 이걸 사가기 시작해서 지금 파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PF는 여기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예.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채권의 어떤 흐름 자체가 막혀버리는,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 되는 사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단 올해 국고채 발행을 좀 과감하게 줄여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 이거 국고채를 줄이면 회사채 시장에는 호재가 되는 겁니까?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물량 부담에 대한 것들이 있다가 그것들이 이제 조금 소진이 될 수 있으니까 네네. 수급 완화 때문에 이제 금리의 상승 속도라든지 이제 수요자들의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조금 대기 수요들을 좀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 국고 시장이 그전에는 모든 시장들을 다 지배하면서 사이클을 좀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화두가 이제 회사채 시장이 됐고 맞아요. 회사채 시장에서 국채가 좀 안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뭐냐면 회사채 금리하고 안전한 이제 국채의 금리 차이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수요가 악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갖다가 보증했던 많은 기관들 입장에서 좀 약간 회의론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금리를 어느 정도 이제 국채 시장 중심으로 안정화시킬 수는 있겠으나 그 패턴 자체가 기조적으로 좀 안정화되기는 글로벌리하게 보더라도 네네.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나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50조 플러스 알파 지원책을 내놨잖아요. 그 정도로는 좀 효과를 낼 수 있다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12조 PF 대출 잔액에서 50조를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면 네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총액으로 보면 그동안은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가도 사업비에 대한 부담하고 그다음에 자금에 대해서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멈춰진 혹은 이제 할 수 없는 사업들은 PF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관건은 이제 이게 모두 다 부동산에 대한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뭐 사실 시장금리 1%, 2% 수준에서 부동산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더 기대 수익을 높게 잡았다가 그렇죠. 지금은 그게 이제 바로 역전이 이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제 결국엔 부동산 쪽 사이클이 조금 안 좋겠다라는 예상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 초에도 당분간은 일단은 안정화되겠으나 내년 초반에는 조금 더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리스크가 좀 대두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입니다. 사실 뭐 기업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한 경색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좀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0년 동안 부회장을 하다가 이제 회장 취임하는 자리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동안에도 뭐 부회장으로서 그룹 전체의 지배력은 뭐 공고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 직책만 이제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회장에서 어떻게 보면 부라는 단어를 좀 빼고 회장이 되면서 삼성그룹의 앞으로의 또 사업성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또 비상 상황에서의 이재용 회장의 또 역할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도 저희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뭐 기업들은 계속 변화를 하고는 있지만 채권 시장의 경색, 그러니까 자금 경색들을 걱정되고 자금이 계속 돌지 않는 부분을 걱정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IMF급의 경제 위기까지 거론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한테는 IMF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 되진 않지만은 왜 그렇게 염려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채 시장의 문제를 세 가닥으로 보고 있어요. 네. 첫째는 고금리다. 그런데 고금리가 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인플레이션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줄이려고 한다면 지출을 줄여야 되고 지출을 줄여야 된다면은 지금 뭐 프로젝트 펀딩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수익성이 낮은 것은 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펀딩 마켓이나 뭐 채권 마켓이 뭐 줄어드는다. 그거는 고금리 올라가는데 그냥 정상적인 그 반응이라고 보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 뭐 물론 여기서 펀딩을 얻을 수 없는 회사들은 많이 걱정을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그 마켓이 계속 청산이 된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패닉입니다. 패닉이 뭐냐? 아까 그 자금 경색 말씀해 주셨지만은 좋은 기업도 있는데 일단 그 돈을 빌려주는 측이 무서워서 안 빌려주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도 봤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봤었고 그리고 이 나라들이 진짜 큰 문제로 들어가는 것은 이 자금 경색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뭐 금리가 높았어도 돌아가긴 했으니까 그냥 뭐 경제는 뭐 이어갔어요. 뭐 어떤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어떤 기업들은 뭐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굴러갔는데 네. 자금 경색이 됐을 때 이게 다 마비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심장마비 그 얘기하시는 네, 건데, 심근경색. 예, 네. 그런데 지금 그 네고 사태 때 그냥 보증을 그냥 함부로 그냥 뺐기 때문에 이 패닉 상태가 가능성이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선 요 패닉은 없애야 됩니다. 요거는 할 수 없어요. 요거는 뭐
다시 뭐 정부가 보증을 서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든지 그래가지고 요 패닉은 막아야 돼요. 그래가지고선 그 돈을 고금리라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일단 문제가 해결되고 세 번째 문제는 아직 심각한 문제인가 아닌가 그거는 저도 아직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채권이 너무 많이 발행된다. 한국 한전 채권, 뭐 코가스 채권 또 국채도 이번에 좀 줄인다고 했지만은 그게 다 한꺼번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렇게 좀 그 시장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채권들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냐. 요게 그 시장이 제대로 청산된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청산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패닉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패닉은 어떻게 하든지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패닉을 괜히 시작해가지고선 지금 걷잡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걷잡게 할 거냐. 그런데 사실 IMF 사태는 우리 기억에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여서 그 정도 사안으로 번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그렇죠. 그 신용경색이라고 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 근육에 가는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멀쩡하던 신체 부위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뇌가 마비가 되고 신체가 괴사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진압이 제일 중요한데 이 신용 어떤 패닉이 벌어졌을 적에 네.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래요. 지금 정부에서 대응하는 게 지금 50조 알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시장은 지금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 또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반신반의하는데 자꾸 이 비유를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돈을 얼마를 풀겠다, 혈액을 얼마를 주입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션을 보여줘야 돼,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전채 문제예요. 올해 들어와서 한국 한전채가 가져간 그 자금의 양이 23조가 넘어요. 그러면은 트리플 A짜리가 23조를 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빈혈이 안 벌어질 수 없는데 한전채가 그럼 이걸 쓸어가는 이유가 무슨 미래의 전망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모두도 알고 있지만은 만성적 누적 적자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치를 취하는 거는 돈을 얼마를 풀겠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구조조정하겠다. 이것에 대한 미래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걸 줘가지고 투자자들이라든가 시장 전체에 대해서 신뢰를 줘야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며칠 전입니다.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13개 지자체에서 26개 사업에다가 1조 701억 원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황을 얘기를 하면서 대책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모든 지자체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여유 자원을 마련해가지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자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만 했어요. 지금 약속 받아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액션을 보여줘야 뭔가 되거든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근경색 상황에서는 바로 주입을 해야 되고 50조 플러스 알파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갖고 어떤 행동을 하겠다. 행동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중요한 생각합니다. 때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조 플러스 알파의 어떤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두고도 굉장히 반신반의한 시장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은행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계속 지금 올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줄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유동성을 풀어버리는 게 이제 혹시 뭐 엇박자가 나거나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뭐 걱정들, 시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단순한 이제 자금 투입이 아니고 이제 PF 시장에서 사업이 이제 어려워져서 그 보증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퇴된 그런 이제 기업들, 기관에 이제 그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엔드 수요자 결국엔 최종 수요자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인플레를 더 확산시킬 거다 이런 이제 우려는 좀 덜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과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소장님 잘 말씀해 주시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사업성이라는 것은 결국엔 기대 수익이 관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PF 사업이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제 목적물이 이제 완성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기대 수익이 자본 차익이라든지 연 이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게 지금 PF 부실이 지금 찾아본 결과로는 이제 뭐 지방권에 있었던 부동산 개발부터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방 쪽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제한이 됐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인플레를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 너무나 뜨거우면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가 그것이 반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예상 수익에 대한 구조가 이제 다시 좋아지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 수요가 좋아진다는 건 사실 또 그만큼 투자자들이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수 시장만 보고 우리의 자금 시장만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한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모든 화두가 돼서 이런 우리나라도 이런 시장의 어떤 변곡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과연 언제쯤 그래도 완화 기조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까? 그 시점에 따라 또 이런 현황도 조금은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일단 돈을 너무 빨리 풀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하고 상반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싸우기 위한 상반 그 요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그 지원을 해줄 때 좀 네. 간추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은 뭐 수익성이 낮거나 좀 문제가 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이번에 그냥 그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해서 그냥 좀 죽여버리고 그 대신 살려야 될 프로젝트들은 실제로 살린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다. 그런데 지금 패닉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부가 공약을 해서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거기도 일단은 뭐 자금이 갈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는 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좋은 정책이 아니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패닉 상태 비슷한 때 쓰는 정책은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고금리로 빌려도 빌릴 수가 있다. 만약 빌리지 못하면은 정부가 거기에 보증을 해주겠다. 그런데 지방 정부는 지금 다 소용이 없어졌어요. 당분간은 신뢰성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남은 존재는 지금 중앙 정부밖에는 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잘못 보증 쓰면은 민간 빚이 정부 빚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는데 패닉을 없앤다는 상태에서는 보증을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지금 지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네. 그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만 처음에 네. 첨언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질문들이 가끔 나와요. 지금 막 금리 올리고 긴축하는 상황인데 또 돈을 풀자는 얘기냐, 엇박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돈을 푸는 방식에서 흔히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식으로 그 헬리콥터 머니식으로다가 이렇게 막 살포하는. 그냥 막 혈액을 팍 퍼부는 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결정적인 부분에서 경색이 벌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는 주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해서 보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9월경에 정부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 PF 부분이 부실하기 때문에 특수목적 회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SPC 같은 옥석을 가려가지고 이 중요한 PF들하고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는 PF들을 가려가지고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이 자금이 투입될 필요가 돼야 있겠죠. 되고. 그래서 이렇게 현명하고 스마트하게 돈을 푸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금리 결정의 긴축 기조하고 모순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의 먹구름을 낀 상황들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준석 교수, 홍기빈 소장, 유신익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